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겠다고 한 뒤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면서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 각종 정책 실행 과정의 문제, 앞으로의 대응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당의 낙천자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쏟아진 말들은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과의 말도 건넸다는데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각계의 쓴소리를 현실에 반영하느냐일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권 전체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 청와대 영빈관 오찬 관련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징색과 같은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 50여 명을 만나 악수를 하고 어깨를 치며 격려합니다. 역시 총선 낙선자로 오늘 취임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 대통령 뒤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에 대해 정말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도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나라와 당을 위한 소통이 계속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찬 간담회에서 쏟아진 쓴소리를 따로 모아봤습니다. 낙천 후보들은 윤 대통령에게 당정 관계와 당 지도체제 변화를 비롯해 국정을 맡은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미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총선 패배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여권 분위기가 그대로 읽힙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선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관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당정관계가 이전과 같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의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당정 운영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지. 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괜찮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최근 친윤계 움직임에 대한 견제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동지들을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편가르는 그런 분들을 좀 끌어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오선의 서병수 의원은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잘못하면 경질해야 한다고 했고, 공천 배제된 서정숙 의원은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란 취지로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에선 소통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쓴소리를 각오하고 당선인보다 낙선인들을 먼저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진 국민의힘. 다음 달 3일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비윤계 중진 나경원 당선인도 이철규 의원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송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틀 연속 당선인, 낙선인들과 조찬 모임을 가진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내일도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때 맡았던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다음 달 3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중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지만 수도권 비윤계 인사들 사이에선 도로 친윤당 이미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반복될 거란 겁니다.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친윤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친윤계는 물러나고 쇄신해야 할 때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친윤이 아니면 반윤이 돼야 하는 것이냐며 이 의원 출마를 옹호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후보도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 한 명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투톱 모두가 경쟁이 아닌 사실상 1인 추대 형식이 되면서 이게 민주정당이냐는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찐명으로 평가받는 박찬대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경쟁자로 꼽혔던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민석, 김성환 한병도 의원은 잇따라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사실상 정리를 당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9일 앞둔 현재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박 의원 혼자로 추가 후보자가 없으면 찬반 투표를 거쳐 사실상 1인 추대로 결정됩니다. 찬반 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투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 분위기에 당권 도전 의사가 있던 중진들도 잇따라 뜻을 접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반명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경쟁조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중간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완벽한 1인 지도체제, 독주체제 이런 것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강성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친명계 독주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위한 2차 실무협의가 내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과 각종 특검법 수용 등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진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영수회담 1차 실무협의에서 해병대원 특검 등 각종 특검과 특별법 수용, 거부권 남발 자제,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별다른 의견은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3분 중에 2분이 최해병 특검 사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내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에선 야당이 던진 의제를 놓고 구체적인 의견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제한에 과감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만큼 의제로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같은 당 추미애 당선인은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인선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듣겠다는 대통령실과 달리 민주당은 적합한 인사를 지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내일 실무협의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검찰을 압박하던 민주당이 목소리를 아끼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술판회유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술판회유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던 이재명 대표도 침묵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을 정면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명계가 주축인 정치검찰 사건조작 TF 역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도 술판 회유 의혹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부속 수검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한민수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물증을 통해 반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악질적인 사법 방해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혹의 핵심인 음주 여부와 장소, 시간을 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의 발언이 계속 바뀌면서 야당 내에서 신빙성도 흔들린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술판 회유 주장과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연일 꼴대를 옮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의혹 하나를 제기해 검찰이 반박하면 다른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엔 술자리가 있었다는 영상 녹화실 내의 CCTV가 몰래카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는데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술자리가 있었다는 수원지검 1313호실 영상녹화실에 설치된 CCTV가 몰래카메라라고 적었습니다. 천장과 거울 뒤에 CCTV가 한 대씩 설치돼 있는데 거울 뒤에 숨긴 CCTV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사찰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몰래카메라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3시쯤 1313호실 영상녹화실 카메라로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며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전국검찰청 영상녹화실 유리장 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해상도도 천장 카메라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녹화실은 검찰청사 견학 코스에도 포함돼 있다며 녹화 영상은 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된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은 계속된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성적표를 받아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쇄신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쓴소리를 내는 건 낙선자들 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위기의 여권 상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방향성 그런 것들도 아예 볼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108석 대 192석.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입법 독주,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당 당선인 총회에선 서로 축하 인사 나누기만 바빴고 결기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인들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찬 회동에 참석한 낙선인 중 5명 정도가 마이크를 잡고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꽤 직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선인들보다 낙선자들을 먼저 만났다. 그건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선인 총회 이후에 낙선인들과도 만났었는데 낙선인들 사이에선 당선인들과 축하와 덕담을 나눌 게 아니라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에게 패배 원인을 듣는 게 먼저라는 말이 나왔죠. 윤 대통령도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몇몇 참석자들이 지난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권 위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갈등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국민의힘이 공보실을 통해 한 전 위원장 관련 오보 대응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한 전 위원장의 분노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실 비판 기사나 이 대통령 지지율 기사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당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당의 공식적인 공보실에서 입장을 낸 것, 이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 전 위원장이 당의 공식 기구를 움직이는 것을 두고 이게 차기 대회 출마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이 총선을 이끌었던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2달 만에 치러지는 전대에 곧바로 출마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죠. 영수회담 얘기도 한번 해보죠. 내일 2차 실무 협의를 한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영수회담 하자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겁니까? 양측의 정치적인 속내가 다르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실은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 여러 차례 더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기식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승리로 지지층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무언가 양보하면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럴 경우엔 의석을 몰아줬는데도 왜 양보했느냐는 이런 지지층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느냐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첫 영수회담이 열린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 서로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 기싸움이 벌써 벌어지는 것 같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이어 집단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병원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교수들은 또 의대 정원 논란을 과학적으로 풀자며 연구 논문 공모에 나섰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정부는 시간 끌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의정 갈등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오는 30일 사실상 병원 셧다운을 선언했습니다.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2달 넘게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체력 저하가 심해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대위 교수 4명은 또 다음 달 1일 사직서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교수들마저 진료에 손을 놓는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그 여파가 휴진 당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2차 병원도 지금 예약을 하려면 지금 1달 반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사직과 휴진에 이어 의사수 관련 논문 공모에도 나섰습니다. 필요한 의사수를 객관적으로 추계한 뒤 그 결과를 권위 있는 학술 연구 논문으로 출판하고 충분히 토론 검증해 사회적 합의를 찾는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근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료계 통일안을 빨리 들고 와라. 이건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1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사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나 2015학년도 입시는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교수들이 꺼내든 정부 압박 카드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게 실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는 사직입니다. 그래서 사직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추미애 관심사인데 정부가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전체의 7% 정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개혁 특위가 내일 출범하는데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했고 하더라도 의사 비율을 압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의정 갈등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는 임상강서로 불리는 전임의를 포함해 총 11,50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는 800여 명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전체 의대 교수의 7% 규모입니다. 800여 명 중 사직서를 병원장에 낸 교수는 700여 명, 대학 총장에 낸 교수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수들의 사직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상당수는 의대 학장이나 비대위에 사직서를 내거나 구두로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사직 여부를 떠나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내일 출범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 특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로부터 대화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며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특위 민간위원은 모두 20명으로 절반인 10명을 사실상 의료계 몫으로 해 균형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 의사 몫으로 위원의 70%인 14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2년 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 대통령 경호처의 한 간부가 방탄유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간부가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공사업체에도 압력을 넣은 정황이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 사저입니다. 2020년 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해 지었는데 경호처 간부 A씨가 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포착돼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양산 사저 공사를 맡은 건설사에 자신의 지인이 차린 회사도 시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 공사비를 부풀려 10억 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방탄유리 시공업체 선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현재 대기 발령 중입니다. 검찰은 또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 건축업체 선정 과정에도 A씨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인의 토지가 고가에 팔린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공사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 고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리한 수의 계약에 따른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과 특혜혹이 따라붙었다. TV조선은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경호처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원 최수근 상병이 순직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처음 조사한 곳은 해병대 수사단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중단 지시를 어기고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국방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령의 고발로 수사해온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에서 혐의 대상자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모로서 그 부사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시할 권한도 없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자료를 당일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과 회수를 논의한 유 관리관이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품질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해서 우량한 시수소의 정액을 훔친 절도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절도범이 비슷한 시기 울산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군 축산연구소에 들어가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시수소 정액 샘플 260개를 훔친 30대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은 범행 사흘 전에도 울산 축산농가에서 시수소 정액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이 질소용기 안에 담겨있던 시수소 정액 샘플 60개를 훔쳐갔는데 모두 최상품만 골라갔습니다. 시가 1,000만 원 상당입니다.
그 옆에 창고에 있었는데 걸어놓은 그게 열려가 있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농가 인근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장수에서 시수소 정액을 훔친 절도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헤드램프를 쓰고 가방을 메고 트레이닝복의 상표 위치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CCTV상 촬영된 형태하고 거의 유사하고. 경찰은 이미 구속된 절도범을 찾아가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절도범은 인상착의와 차량 이동 내역 등을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울산에서 훔친 시수소 정액 60개 가운데 20개는 개당 37만 원에 팔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공수정 자격증까지 갖춘 축산업 전문가로 활동했는데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2명이 손님들과 연이어 시비를 벌인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집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꺼내 계산대에 있는 남성을 찍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남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잠시 뒤 카메라에 찍힌 남성이 화가 난 듯 여성에게 다가가 따집니다. 돈 문제가 시비 있으니까 그래도 동영상 찍으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가서 또 시비 보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여성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은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갑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잡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손을 잡아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핥혀져 있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전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이 12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70대 경비원이 차를 주차해 주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부탁하는 건 불법이죠. 주민이나 경비원 역시 알면서 암묵적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경비원과 차 주인 모두 급발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벤츠 SUV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천천히 후진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높입니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급가속을 하며 앞으로 내달립니다. 결국 주차된 벤츠, 세단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그제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 12대가 파손돼 수억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아파트 경비원이 주인 대신 차를 빼주다가 일어났습니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경비원들이 주차된 차를 대신 빼주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했던 경비원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만뒀어요. 아니 내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 있다가 오늘 나왔어요. 경비원과 차량 주인은 급발진이라고 의심합니다.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급발진의 원인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차량의 주행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뭐 확인을 해봐야 이게 뭐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3년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분양받거나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만 남긴 공무원이 수두룩했는데요.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대책을 내놨었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분양이 취소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세종시 특별공급이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특공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위법이 있을 땐 시세 차익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뜻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듬해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부적격자 70명이 확인됐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을까? 분양이 취소된 것은 A씨 단 한 건뿐. 취소 진행이 6건, 취소 검토 중이 2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0건은 건설사로부터 분양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환수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손해의 매수인한테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 걸 뺏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 고발당한 부적격자는 문서를 위조한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행정착오라며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론이 나오면서 세종특공 부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로 안마의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유명 안마의자 업체가 합판 소재를 원목이라고 속여 팔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명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의 광고입니다.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안마의자, 이제 품격의 영역으로. 다른 제품과 달리 블랙 월넛 호두나무로 만들었다고 홍보합니다. 가격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고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안마의자에 들어간 목재는 원목이 아닌 합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세라젬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서 세라젬은 안마의자가 면역력을 높인다고 공정위로부터 과장 광고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라젬뿐만이 아닙니다. 바디프렌드는 2020년 안마의자가 아이들 성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하고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그게 사실과 다른 문구임이 거짓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와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공정위는 헬스케어 기기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과장 광고에 대해선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동문과와 불문과에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유전공으로 덕성여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올해 동문과를 선택한 학생은 1명에 그친 건데요. 인문학 위기는 다른 학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덕성여대 인문사회관 앞 독불문, 즉 독어동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 이 대학은 내년도부터 두 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기초인문학 두 학과가 한꺼번에 폐지되는 건 처음입니다. 계속 평가를 제가 몇 년 동안 했잖아요. 하위 1, 2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이 된 거죠. 실제 최근 3년간 두 학과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대학 독어동문학과에 들어온 학생은 통틀어 1명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인문학 축소 흐름은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기초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포기하는 게 옳으냐고 반발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수요가 줄어들었다 해도 인문대에서 중요한 과들 중에 하나인데 인문학 자체가 무너지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전공과 폐지를 앞둔 학생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교환 학생도 사실상 조교적으로 간 학생들이 많고 불어쪽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생들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학 측은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진 두 학과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시민이 한강 위에서 먹고 즐기고 일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상 오피스에서 업무를 보고 여러 나라 음식을 물 위에서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고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강에서 시민들이 바람을 맞으며 윈드서핑을 하고 카약을 타고 물결을 따라 노를 쳤습니다. 서울시는 1,000만 시민 모두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한강 수상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성장의 거점,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도 삼겠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용산 이촌동이나 성동구 성수동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상 오피스를 지어 한강 위에서 업무를 보게 할 계획입니다. 또 수상 푸드존을 만들어 한강 경치를 감상하며 다양한 세계 음식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곳 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에는 200실 규모의 4층짜리 수상 호텔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여의도에는 경인 아라뱃길까지 오가는 대형 유람선 선착장과 여의도에서 서해를 통해 전국으로 연결되는 여객선 터미널도 세워집니다. 잠실 이촌에는 레저용 요트 정박을 위한 마리나도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 활성화를 위해 5,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연간 9천여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람선 등에 대한 수요 조사가 미흡하고 예산도 추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람선 자체가 일단 비싸고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완전히 적자예요. 이용 수요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환경단체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을 유일하게 육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충남 가로림만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가로림만은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에 점박이 무늬가 보이는 물범 2마리가 모래톱 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지개를 켜듯 양발을 쫙 펴보더니 물에 들어가서는 고개만 빼꼼히 내밀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이 충남 가로림만에서 올해 처음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 물범을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바레만 인근에서 겨울을 나며 번식한 뒤 3월에서 11월까지 모래톱이 잘 형성돼 있고 먹이가 풍부한 가로림만으로 돌아와 머뭅니다. 올해는 5마리가 가로림만을 찾았는데 지난 겨울에 태어난 새끼 1마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가로림만을 상징하는 해양 생물로 가로림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가로림만에는 저어새와 검은머리 물대새, 흰발롱개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안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래톱이 사람들 접근도 없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해양 생물의 보고인 가로림만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우주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집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1호기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두 11기의 초소형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상공을 촘촘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무슨 내용인지 알려드립니다. 4, 3, 2, 1. 굉음과 함께 불꽃이 솟구치고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이 발사됐습니다. Successfully ran through all our mission milestones and now we're awaiting the first Curie ignition ahead of payload deployment. 임무명은 군집의 시작, 영문 머리글자로는 BTS가 됩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은 작은 위성이 때를 지어 일정한 간격으로 지구를 도는 방식으로 큰 위성 하나보다 더 촘촘하게 정해진 지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정밀 감시하고 재난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314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네온셋은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전자광학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다목적 위성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군집 위성을 가지고 감시 능력 키우고 확장할 수 있게끔 되는. 우리나라는 오늘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에 5기, 2027년에 5기를 누리호에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11기가 모두 가동되면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전 지역 정밀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주 개발과 함께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는 등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이끌어갈 고위직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연봉이 대통령급이라는데 김지아 기자의 보도 한번 보시죠.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단순한 정부 조직의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청장은 서울대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사업에 두루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1급직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나사 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나사와 백악관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국제적 고위급 네트워크는 우주항공청 임무본부를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존 리 본부장은 30년간 백악관과 나사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앞서 정부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청장을 제외한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본부장 연봉으로는 대통령 연봉과 맞먹는 2억 5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나로호 사업을 담당한 노경원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300명 규모로 경남 사천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전 200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학생들이 나선 건데요. 미국 정부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콜롬비아대 캠퍼스에 텐트 수백 개가 들어섰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며 시위 중인 이 대학 학생들의 농성장입니다. We want to be visible. The university should do something about what we're asking about the genocide that's happening in Gaza. 인근 뉴욕대도 동참했습니다. 뉴욕 거리와 상점가 일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대가 장악했습니다. 동부 예일대와 MIT, 서부 버클리대까지 미국 명문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백 명이 체포됐고 해산 작전에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I condemn the anti-Semitic protests. That's why I've set up a program to deal with that. I also condemn those who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Palestinian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넉 달 만에 가자 북부에 공격을 퍼붓고 하마스도 로켓포로 맞서면서 개전 200일째를 맞은 가자 전쟁은 다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봄철이면 우리가 황사로 곤혹을 치르듯이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지역도 지금 모래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이 온통 붉게 물들었고 대기질은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도시가 온통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나무도 건물도 형체를 분간하기 힘듭니다. 가상의 외계 행성을 다룬 영화 속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일어난 모래폭풍이 현지 시간 23일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덮쳤습니다. 리비아 북부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모래폭풍은 시속 70km 강풍을 타고 남유럽까지 이동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의 고대 신전 유적지는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남부 지역에 건강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하라의 그런 모래폭풍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호흡기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사하라발 모래폭풍은 산화철 성분으로 붉은색을 띠는데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서부 지역을 뒤덮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정이 KBO 리그 최다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한 467호를 갈아치우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에 올랐습니다. 송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SG 최정이 친 타구가 시원하게 담장을 넘어갑니다. 프로야구 통산 468호 홈런입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갖고 있던 한국 프로야구 최다 홈런 기록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프로야구 20시즌 만에 쏘아올린 대기록입니다. 2005년 18살에 프로로 데뷔한 소년장사 최정은 2005년 5월 1호 홈런에 이어 이듬해인 2006년부터 올 시즌까지 매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는 40 홈런을 쳐냈고 2017년엔 무려 46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로 37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홈런 페이스는 여전히 꾸준하고 대단합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8시즌 동안 홈런 개수 평균이 무려 34개나 됩니다. 올 시즌도 홈런 10개를 쏘아올리면서 홈런왕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지난 17일 왼쪽 옆구리에 사구를 맞고 일주일 가까이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는 등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지만 최정의 시원한 홈런 하나하나가 한국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테러범들에게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탈취당한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몰래 전화를 겁니다. 테러범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통령이 답하죠. He's going to want a glass of milk. 베스트셀러 그림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 번 맛들이면 갈수록 더 맛있는 걸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막을 가던 낙타가 날이 저물자 천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Oh, it's cold outside. Won't you please let me slide? Just my nose inside your nice warm tent. 부탁을 들어주자 야금야금 머리와 목, 다리와 몸까지 들이밀어 천막을 차지합니다. 주인은 쫓겨나 한데서 밤을 지새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에 물들어 거덜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초대를 받은 날 맨 앞에 올린 의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입니다. 이 대표 요구대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씩 주려면 13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랍니다. 또 빚을 지라는 거죠. 우리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나라입니다. 올해만 27조 원을 국채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이나 불려놓은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이 대표는 대만도 지난해 25만 원씩 지급한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반도체 호황 덕에 엄청나게 거친 초과 세수를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 3분의 1을 현금으로 나눠준 겁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그런가요? 온 세계가 코로나 때 현금을 뿌려 인플레이션이 불붙었습니다. 이를 끄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죠. 이 대표는 이 살인적 물가에 기름을 붓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25만 원이 민생을 되살릴 수나 있겠습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그 속뜻이 궁금합니다. 쿠키 먹으면 우유 먹고 싶은 법입니다. 코만 넣는 걸로 시작해 결국 천막을 무너뜨리는 낙타를 생각합니다. 중독성 강한 포퓰리즘의 침범은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고 딱 끊는 게 상책입니다. 4월 24일 앵커 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린 비로 인해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현한 황사가 내일 동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지역의 낮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낮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23도 보이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2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더 올라서 주말에는 서울에도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